90년간 칼을 갈아왔던 일본의 계획이 한국에 의해 무참히 꺾였습니다. 과거 군국주의를 내세우던 1940년대 일본은 세계 해군 역사에 남을 조롱거리 모가미급 순양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실패가 뼈에 사무쳤던 것인지 2019년 같은 이름의 전투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개발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FFX 사업과의 유사성과 전략적 방향성 때문에 외신으로부터 일본과 한국은 계속 비교되곤 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모가미급과 한국의 최신형 호위함은 스텔스성을 중시한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일본 모가미급은 스텔스 성능에서 약간의 우위에 있을 뿐 전투 시스템과 대잠전 능력에서 한국 호위함에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국 호위함이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90년 전 일본 해군이 모가미급 순양함을 공개하자 세계는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5cm 포 5문을 장착한 이 경순양함은 스펙상으로 다른 나라 순양함을 압도했는데요. 그러나 그 실체가 밝혀지기까진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영국 해군은 일본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골판지로 전투함을 만들었다며 조롱했고, 실제로 모가미급은 화려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투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쟁 말기에 일본은 모가미급을 항공순양함으로 개조하여 운행하는 등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야 말았고, 모가미급 순양함은 숱한 조롱만 받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2019년 일본은 일본의 해상방위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같은 이름의 모가미급 호위함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전술했듯 일본의 모가미급 프로젝트는 비슷한 방향성에서 출발한 한국의 FFX 사업과 줄곧 비교되었고,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기술로 무장한 모가미급의 우위를 점치는 전문가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흐른 현재도 일본의 모가미급은 한국 해군의 최신 호위함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명백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호위함이 여러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대공전력의 차별화를 들 수 있습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은 10km 사거리에 램 근접 방어 체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현대 초고속 미사일을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의 충남급 호위함은 국산 해군 미사일을 통해 20km 이상의 사거리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군군 그 자체로 한국 방산 기술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며 세계 어디에서도 이만한 성능을 자랑하는 대공 미사일을 찾기 힘듭니다. 때문에 한국의 호위함이 제공하는 이 중장거리 방공 체계는 일본의 모가미급이 추구하는 근거리 방어보다 훨씬 더 우수하며, 실전에서 한국의 호위함이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더 효과적으로 요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호위함은 잠수함 대응 능력에서도 우위를 보입니다. 일본은 모가미급에 자신들만의 소나 시스템을 장착했다며 대잠 능력을 강조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한국 해군의 대잠 능력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해군은 오랜 시간 실전에 가까운 대잠전을 연구해왔으며, 최신 충남급 호위함은 탁월한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홍상어 경어뢰와 같은 국산 대잠 무기는 그 정확도와 타격력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모가미급의 경우 대잠 작전 중 고속 기동 시 예인 소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손상될 위험이 큰데요. 반면 한국의 충남급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잠전에서 한국 해군이 일본 해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특히 한국의 대잠 능력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최신 전투 관리 시스템인 네이벌 쉴드 3.0을 통해 함선 내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빠르고 직관적인 UI를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다양한 전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모가미급은 360도 파노라마 화면을 자랑하지만 이는 외향적인 비주얼만 화려할 뿐 전반적인 시스템의 직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국의 전투 체계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한국 해군의 충남급 호위함은 효율적인 전투 시스템 덕분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투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전에서
생존성과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한국 해군의 전투 시스템이 일본보다 더 우수하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해군 전력만큼은 일본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대한민국과 비교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한국 해군이 실전에 단련된 군대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비하여 대잠 능력 강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은 서해상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함정 훈련 등 무력 도발을 꾸준히 감행해 우리를 자극해 왔습니다. 마치 일부러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도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NLL에서 고작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완충 지역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조심하겠지만 중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서해상 무력 도발에 늘상 02형 미사일 고속정을 동원해왔습니다. 02형은 전장 42.6m, 전폭 12.2m, 만재 배수량 244톤의 비교적 소형 함정인데요. 소형 함정인 만큼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짧은 서해상의 주요 전력으로 02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해 전술 쓰던 버릇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위협 때문에라도 대한민국 해군은 FFX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번 함의 이름을 따 대구급 호위함이라고도 통칭하는 FFX 배치2는 2023년 7번 함인 천안함, 8번 함인 춘천함을 취역시켰으며 국내외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FFX 배치2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연안 방어 능력이 한두 단계 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FX 배치2는 1980년대부터 우리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는 최신의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전장 122m, 전폭 14.2m, 만재 배수량 3,600톤의 상당한 크기로 함종은 호위함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데요. 그만큼 다양한 장비가 탑재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전방위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장면에서는 국산 내함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궁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해궁의 유효 사거리는 약 20km로 정미사일부터 항공기까지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필요시적 함선에 직접 투사할 수도 있는 함대함 미사일 역할도 담당하는데요. 현재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만약 일본을 상대하더라도 모가미급의 압도적인 위력에 반격까지 가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또한 기존 FFX 배치원 인천급 호위함이 리밀16램을 탑재해서 미사일 사격에 각도 제한이 있었던 반면 FFX 배치2는 KVLS를 탑재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 배치2에는 전술 함대지유도탄 해룡까지 탑재될 예정인데요. 함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든 해룡은 마하 0.95 이상의 속도의 사거리는 최대 250km에 달할 예정입니다. 모탄 하나에 다량의 자탄을 탑재한 집속탄의 일종인 해룡은 낙하 도중 이를 사방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덕의 해룡은 적의 지휘시설, 레이더기지, 유도탄기지 등은 물론 특히 적의 항구를 완전히 박살내기에 용이합니다. 따라서 물량의 중국이나 첨단 기술을 뽐내는 일본이 도발한다 해도 대한민국은 아예 적의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화려한 스펙의 열거일 뿐 실전 능력이 전무하다시피한 모가미급과 비교했을 때 우리 호위함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구나 일본이 자랑하던 것과는 달리 모가미급 호위함에 탑재된 무장 수준과 전자전 장비 시스템, 항속거리 등이 실제로는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한국과 비교해서 더 낮다고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일본 방위성에서는 타국 함정들보다 훨씬 적은 90여 명의 인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자동 장치들을 갖추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자위대 내에선 운용 인원이 너무 적어 오히려 전투 피로도를 증가시킨다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일본은 실전에서 안정성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전투무기 체계를 검증되지 않은 스펙만 나열함으로써 실체를 감추려 한 것인데요. 일본에게 불리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방산시장에서의 노하우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은 무기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기로서의 신뢰성입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성능 개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입국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FFX 사업은 배치2에 이어 FFX 배치3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FFX 배치3는 길이 129m의 경하 배수량만 3,600톤에 달하는 규모로 사실상 배수량만으로는 구축함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FFX 배치3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심지어 최대 4,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감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또는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FFX 배치3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과거 해상강국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이름까지 따라한 일본의 과욕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넓은 해역을 관리해야 하는 일본의 호위함 성능이 한국에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일본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1일 우루과이 초계함 영상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원양어업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려 전 세계 어획량의 15%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원양어선 중 약 30에서 40%가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원양 어업 선박은 아프리카 연안국에서 남미의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연안,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남아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불법 조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미의 예만 들어봐도 한 해 약 400에서 600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들이 남미 해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미 전체가 심각한 해양자원 고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조업으로 인해 특정 어종의 과잉 포획이 발생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조업은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민감한 지역에서도 이루어져 환경적 파괴를 가속하고 있으니 정말 중국은 지구의 암적인 존재, 민폐 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해서 통하지 않으면 메가약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딱 중국의 케이스라 할 수 있는데요. 우루과이는 퇴역한 참수리급 함정을 인도받음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이 중국 불법 어선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현지에선 일부 값을 치르고 가져왔다고 알려졌으나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퇴역하는 함정을 해외 양도해 왔으며 지금까지 46척의 함정을 세계 곳곳에 공여해 왔습니다. 우루과이와는 1989년 170톤급 해상 초계함 참수리급 양도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퇴역하는 참수리급을 개보수해 우루과이 해양경비대에 기증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신형 함정 판매를 위한 로비의 일환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도 관련된 인도적 지원책의 하나였습니다. 1954년 미국은 한국에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하여 한국과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1955년부터 군사경제 분야에 현금 7억 달러, 군함 79척, 전투기 100여 대를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원조가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 신흥방산대국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베풀 때가 된 것인데요. 대한민국은 199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퇴역 군함을 개도국에 양도함으로써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3년부터 퇴역 군함 해외 양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가나, 이집트, 콜롬비아, 페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10개국에 46척을 양도했습니다. 군함 원조는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고 해당 국가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경제교류까지 활성화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루과이로 양도된 해군 퇴역 고속정 30톤급 참수리 3185정 역시 1989년 취역해 32년간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다 우라칸으로 함명을 바꿔 우루과이 바다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우라칸함은 40mm 함포 한문, 20mm 발칸포 두문을 갖추고 최대 38노트,
시속 약 70km로 바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을 갖췄습니다. 우리 해군은 2021년 7월 함정 양도를 결정한 뒤 퇴역 함정 정비와 우루과이 해군 승조원 교육 훈련을 지원했는데요. 우루과이 승조원들은 한 달간 국내에서 교육 훈련을 받으며 함정 운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의 참수리급 함정이 절실했던 이유는 남미 해역이 오랫동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대로 중국 어선들은 무장을 한 채 대규모로 남미 국가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 불법적으로 조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협적이며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어 남미 국가들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루과이는 이러한 문제로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루과이는 이러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총 5척의 참수리급 함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한국의 참수리급 함정은 본래 고속정의 개념으로 주로 연안경비와 해상구조 등의 임무에 투입될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우루과이는 이 함정을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임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루과이 해군 전력이 약하다거나 보유한 전투함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수리급 함정은 비교적 작은 크기와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대형 군함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해역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우루과이는 중국 어선들이 도주하기 전에 빠르게 접근하여 단속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참수리급 함정의 큰 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우루과이 해군의 참수리급 함정 운용은 현지에서 크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 함정들은 크기와 무장을 갖춘 중국 어선을 상대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우루과이 해군의 전투 능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리오타임 등 우루과이 내 주요 언론은 작지만 강한 힘을 보여준 한국산 함정이라는 표현으로 참수리급 함정의 활약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와 한국의 군사협력 사례는 남미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미 전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루과이의 참수리급 함정 도입 사례는 하나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른 남미 국가들도 우루과이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대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남아메리카의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메르코 프레스는 세계적 방산 강국 한국과 우루과이의 군사협력 관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초대형 방산 계약을 따낸 한국의 방산 기업이 본격적으로 남미의 진출을 노린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방산 장비는 외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진보됐으며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개발한 시스템만큼 비싸지는 않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비용 대비 품질이 좋아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퇴역 함정을 양도하면서 해양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구매하려는 나라에서 절충교역으로 퇴역 초기함을 무상으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중고함정의 판매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중고함정 구매국의 정비 수리 소요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가령 군함을 양도받은 국가는 정비와 수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국내 함정 정비 수리 시설은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도 벅차 외국 함정까지 지원하기엔 인력과 계류 부두, 수리 시배를 올리는 상가대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인력만 지원하기에 우리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처럼 종합 MRO 기업이 종합 상사 등의 업무를 위탁해 양도함정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을 모두 담당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후속 지원 덕분인지 관련된 경제적 효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1년 페루 해군의 경우 우리가 양도한 초기함인 기세함을 몰고 하와이 림팩 훈련에 참가했는데 마침 기간에 함정 화재가 발생하였고 우리는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함정 수리를 지원했고 2023년 기세함은 페루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도움으로 인하여 페루는 2024년 HD 현대와 다목적 호위함 등 6,4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군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의 참수리함이 활약 중인 우루과이도 최근 신규 원해 경비함과 해양 순찰선 구매에
1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남미 진출을 노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중국 불법 어선단을 쫓아내는 일에 중국 함정을 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루과이는 현재 대한민국과 TA-50 고등훈련기에 대한 수출 협의 등 방산 협력과 항만 수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단 대신 한국의 원양 어선이 남미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은퇴한 참수리함의 공여와 현지에서의 활약을 시작으로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수리급 함정의 성공적인 운용 사례는 한국의 해양방산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남미 국가들 간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일 한화 호주 공장 영상입니다. 15만 제곱미터 축구장 24개가 들어가는 4만 5천 평의 넓은 부지에 세워진 HAS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 호주법인 HDA가 관리할 예정인데요. 본관, 생산동, 조립장, 주행시험장, 사격장 등 총 11개 시설로 구성된 공장에서 한화는 호주 육군을 위해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과 AS9 155mm 자주포 및 AS10 장갑, 탄약 보급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화 공장이 위치한 항구도시 질롱은 호주 빅토리아주 주도인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아발론 공항에서 10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아 물류 운영과 인력 채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술과 일자리 유출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화의 호주 공장은 연구동이 없는 조립 라인이 밀집한 생산 공장으로 HAS 공장이 활성화된다면 이곳에 엔진, 변속기, 구동장치 등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뿐더러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롱시는 과거 GM과 포드 등 대형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들 중공업이 쇠퇴하고 건강과 교육 및 첨단 제조업 분야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질롱시에 HAS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현재 수백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등 지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이곳 공장에서 한화는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과 AS9 155mm 자주포, AS10 장갑 탄약 보급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레드백 IFV는 높은 기동성과 생존성을 제공하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5년 동안의 꼼꼼한 테스트를 거친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 레드백은 독일의 링스를 누르고 최종 승자가 되었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현지 전문가들이 레드백의 낙승을 예상한 이유는 레드백의 기본 성능이 링스를 압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호주 수출 확정으로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과 수단, 니제르 기니 등 아프리카 상당수 나라가 레드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을 계획 중인 그리스,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호주처럼 사막 지형이 많은 모로코는 아예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AS9 자주포의 호주 수출 과정 또한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적인 국제 확장과 국방 기술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AS9 자주포는 세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수출형 모델로 호주 육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버전입니다. 이 자주포는 다양한 탄약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사격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호주 육군은 오랫동안 자주포 시스템의 현대화와 능력 향상을 추구해왔는데요. 기존의 포병 시스템은 성능과 효율성 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새로운 자주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호주군은 고도의 기동성과 사거리, 정확성을 갖춘 최신 자주포 시스템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K9은 우수한 화력, 기동성, 그리고 전투 환경에서의 신뢰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화 디펜스는 호주의 맞춤형 자주포 시스템을 제안한 것입니다. AS9 자주포는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하되 호주의 지형과 작전 요구에 맞게 조정된 모델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한 후 여러 가지 기술적 수정과 현지화 작업을 통해 AS9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호주와의 긴밀한 협력 및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었다는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1년 호주 정부는 한화 디펜스와 AS9 자주포 시스템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을 통해 30대 이상의 AS9 자주포와 15대의 탄약 운반 차량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S10은 AS9 자주포를 지원하는 장갑 탄약 보급 차량으로 전장에서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은 탁월한 보호 기능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탄약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가치는 약 10억 호주 달러, 한화 약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이는 우리 방산기업이 체결한 단일 계약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방산무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호주가 수조 원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현지 공장까지 설립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호주는 이념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인 미국이 버티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호주에 핵잠까지 넘겨줄 만큼 호주는 마음만 먹으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호주는 유독 한국산 무기, 특히 지상전 무기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기업의 방산 무기가 미국 제품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인데 생산성은 미국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해 오랜 시간 생산성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그 어느 방산 기업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빠른 납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은 불과 계약한 지 몇 달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폴란드군에게 인계했는데요. 여기엔 국군이 쓸 물량을 전용해서 줬다는 속사정이 있었지만 폴란드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신무기가 납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이점 외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공장 완공은 한국과 호주 양국에 다양한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공장의 가치는 단순히 호주 시장 진출을 넘어서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방산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오커스와 파이브아이즈와의 협력 강화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호주에 공장을 세운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 및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커스와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은 군사기술 공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에 공장을 두는 것은 한화가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해당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을 기회를 증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진 국가들과의 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이는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많은 국가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방산 제품 수요에도 더 쉽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최근 방산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공장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제품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한화 호주 공장은 사실 호주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주요 동맹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호주 공장은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자유 선진국들에 대한 제품 공급 허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제품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현재의 호주 공장은 단순히 생산 시설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기술 협력과 연구 개발의 허브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주의 높은 기술력과 인적 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운 방산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호주 공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는 한국 방산 제품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 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